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려 있는 사이 미국 베버리힐스에서는 3대 다보스 포럼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밀컨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 포럼은 금융 부문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융인과 투자자로부터 많은 화제가 됐던 밀컨 컨퍼런스가 드디어 마쳤는데요. 일단 이 회담이 어떤 회담인지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은 주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미중 통상회담을 어제 이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는 역시 뉴욕 증시의 이 영향이 어떻게 진전되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삼성이 오늘 액면분할 거래에서 첫날인데요. 그렇죠. 이 주제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히려 오늘 그 제목에서 2018 밀컨 컨퍼런스에 한국 증권사 트레이더를 증권사에 다 없어진다. 이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이 대목이 더 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나긴 우리 시간으로 이틀 전에 끝났긴 했습니다는 향후의 금융산업 발전이라든가 각종 그 투자의 이렇게 전략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내용들이 많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밀컨 컨퍼런스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이렇게 됐는데요. 밀컨 컨퍼런스도 하고 밀케인 컨퍼런스도 하는데요. 네. 우리말로는 밀컨 컨퍼런스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1998년에 이제 이렇게 LA에서 첫 개최되는데요. 사실 그 시청자분이 밀컨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분이 그 1980년대, 90년대 자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펀드에서 보면 1980년, 1990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까지 여러 펀드가 있으면 정크 펀드, 쓰레기 펀드라 그러죠. 정크 펀드가 굉장히 융성을 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청자분 저보다 선배님에 해당되시는 분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이 썩은 쓰레기를 가지고 펀드를 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이 바로 마이클 밀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까지 됐냐면요. 1990년대 연봉이 5억 달러입니다. 네. 그러면 5억 원이 아니라 5억 달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 투자 그룹 중에서는 사실 그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네요. 받았기 때문에 네. 정크 펀드도 모으는 것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연봉 5억 달러를 왜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정상적인 투자 가능해서는 이게 5억 달러가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많이 이렇게 받아왔던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면밀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내부자 거래에 의해서 사실 미국에서는 크레딧이 중요한 상태에서는 내부자 거래는 아주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복역했는데요. 2년 복역 이게 사실 그 형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이후에 금융계를 완전히 퇴출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 전후 정확하게 얘기하면 1996년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서부터 요 마이클 밀컨이라는 사람이 아주 완전히 변색해서 나왔거든요. 과거에는 무슨 쓰레기 정크 펀드를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던 사람이 이젠 자산단자 차원에서 밀컨 컨퍼런스라든가 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 싱크탱크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밀컨 컨퍼런스, 밀컨 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그 포럼 열렸던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밀컨 컨퍼런스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이색적으로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이겨낸것께서도 내부자 거래로 복역했던 사람이 아무리 자선 사위라 하지만 여기에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컨퍼런스를 열린다, 포럼을 열린다 하면 이겨낸거 참여하시겠습니까? 안 참여하시고요. 약간 신뢰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여를 안 하시겠죠? 네. 근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있다 보니까 자선 사업하는 가족 일단은 이 컨퍼런스를 아주 융성하게 하는 방법이 강연료를 많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포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여기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강연료를 가장 많이 주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세계 3대 포럼이라 하는 다보스 포럼, 보아오 포럼 그리고 사실 이 밀컨 컨퍼런스 포럼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강연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악역을 해가지고 어쩌고 나오든 간에 일단 강연료가 들면
뭐 다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미국의 학자들이 전부 여기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금융인들도 여기 많이 참석해서 사실상 지금은 아주 명문 컨퍼런스가 됐던 요인이다 이렇게 부여됐고요.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러면 강연료를 많이 주면 강연료를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투자의 거래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연료를 주면 참석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세계적 석학들이라든가 이런 게 참여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네. 참여해서 공짜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가비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언론에 이게 적지 않고 있습니다는 사실 악역을 했던 사람이 자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강연료를 많이 해주고 네. 그다음에 투자다답게 역시 참가비를 많이 해서 네. 수익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적인 자체에서 보면 이게 자선사업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또 평가가 그러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뒷얘기가 참 재밌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특히나 올해 밀컨 컨퍼런스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었습니까? 일단 올해가 1998년 컨퍼런스가 첫 열렸으니까 올해가 21번째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유로 본다면 금융위기의 10년째, 만으로 10년째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 참석한 면면이 최대 규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과거에는 한 40개국 정도가 참여하는데요. 네. 지금 60개국 4천여 명이 참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4천여 명에 지금 한 10,000불 정도만 생각하면 얼마큼 될까 하는 이걸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4,000명 정도 참석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주제는 재밌습니다. 항상. 예. 악역을 치렀던 사람이 자선사업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회의 주제 보면 대부분 다 큰 의제는 똑같습니다. 사람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이건 큰 의제는 똑같습니다.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이런 쪽의 큰 의제를 댔고요. 그때 그해마다 이슈가 되는 것을 세부 주제로 삼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같은 경우에는 통상 마찰이 불거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AI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금 기술 진보가 빠르게 되는 상태에서 기술 문제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국가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해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경래 꺾여서도 지금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나쁜 일이 있었으면 탁 두들기면 전부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검찰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면 과거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핸드폰부터 착수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 또 국가가 모두 전산 시스템이 되는데 이 국가의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막 뚫리면 국가 보안이 전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보안 문제, 그래서 역시나 지난해 마찬가지로 올해는 가상화폐 문제 이런 것이 주제로 삼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불려졌던 이러한 그 강연자들, 세션의 주요 토론자들 이렇게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낙관연다들이 많이 들었다. 근데 올해의 그 밀컨 컨퍼런스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했던, 근데 실제로 활약을 했다는 게 마냥 언성이 높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 다 비관론자가 많이 있다. 그랬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레리 서머스 같은 미국 경제 장기침처럼 이런 것이 이제 비관론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가장 활발한 이런 활발한 입담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이게 향후에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증시라든가 국제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런 것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들고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분위기에 따라서 또 앞으로 관심사에 따라서 세션에 이렇게 토론자들을 모시게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이 한국경제TV에서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를 이렇게 이달에 열리는데요. 네. 사실 제이콥 루 같은 아주 이 미중 간 통상 마찰의 아주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컨퍼런스에 모신다는 것은 뭐냐? 지금 증시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중 간 통상 마찰에 따라서 증시의 최대 변수가 되는 거고,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 지금 보면 미중 간 통상 합정, 자 미국의 수출 비중이 우리가 한 13%,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5%, 27% 이렇게 해서 한국 수출의 약 40%를 담당하는 이러한 국가들이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미중 간 통상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가서 틈바구니에 있는 신샌드위치라 불리는 한국의 통상 압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도 이게 말씀하셨습니다는
외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관심사를 그 표명해서 송지효 대표 이하 이렇게 임직원께서 많은 주제 가지고 오늘은 미중 간 통상협력, 한중 통상협력해서 이 통상의 전문가인 제이콥 루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통상의 아마 가장 큰 전문가는 박태호 서울대 전 교수, 지금 명예교수고 어느 그 로펌의 그 이렇게 연구소장으로 이렇게 모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거 그 참석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국경제TV의 글로벌 컨퍼런스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밀컨 컨퍼런스에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것이 하나의 앞으로의 정치라든가 경제 향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한번 뒷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이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은 참조가 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밀컨 컨퍼런스 많은 내용이 참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세계 경제 전반에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다면서요. 네, 문제가 네. 많은 것은 뭐 다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각종 예측 기관들이 예측이 잘 그렇게 돼서 네. 지금 예측 무용론이 이렇게 나올 만큼 아주 예측 자체가 무색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가장 또 예측 관련해서 무색했던 기관이 각 증권사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리서치 센터장 이하 리서치 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만큼 뭐냐 하면 지금 모든 예측 기관들이 예측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사실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 환경이 뉴노멀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금융위기 이전에가 사실 노멀 환경인데 그 노멀 환경 가지고 이론과 관습과 차트 가지고 뉴노멀 환경이 들이대다 보니까 또 뉴노멀 금융위기 전에 장착됐던 줄경제학 모델 그 다음에 모델 가지고 뉴노멀에 완전히 달았던 환경에 예측하다 보니까 결국 예측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태에서 금융위기에 왜 이렇게 예측력이 떨어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실물을 잘 금융에 반영돼야 네. 사실상 각종 경제 자료들이 시계열 자료들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 변수가 실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는 소위 다이커터마이즈 이렇게 될 때는 사실상 뭐냐 과거의 시계열 자료 가지고 연장전선에서 더 과거의 시계열 자료의 차트 연장전선에서 뭐 과거에 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동서독 간의 통합이 됐기 때문에 외국 자본 물밀수를 왔습니다. 우리 주가 많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융과 실물 간에 서로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금융과 실물의 부유 현상이다. 금융이 떠 있다는 실물에 지금 이렇게 하면 실물에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게 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가가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착 달라붙은 게 아니라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유 상태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부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경제 모델을 돌릴 때는 실물 섹터뿐만 아니라 금융 섹터를 같이 이렇게 모델을 돌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실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런 금융 변수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예측해봐야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이 밀컨 컨퍼런스에서 세계경제는 좋다. 네. 근데 각 예측기관들이 세계경제 좋던 것을 미리 사전에 예측했느냐? 예측 못했다. 결국 세계 IMF라든가 이런 데서는 먼저 실물경제 경기 회복이 가고 뒤늦게 실물경제 상황을 이렇게 반영해서 예측 성장률을 뒤늦게 조정하는 이런 수준,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네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세계경제 전반과 관련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내년까지는 세계경제가 회복이 된다. 근데 예측 기간이 미리 사전에 1년 전에 예측을 해야 투자자 입장에서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물 경제가 먼저 가고 예측 기관이 그걸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말이 지도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측 기관들의 예측력이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벤치마크 역할을 하느냐? 벤치마크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도 뭐 새로운 성장 뉴노멀 환경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예측 모델이 이렇게 개발돼야 된다 해서 그동안 많이 이제 노력을 해서 우리가 CVI라든가 그다음에
CLI라든가 사이클 큐브라든가 이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설명드리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밀컨 컨퍼런스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국 경제 밀컨 컨퍼런스는 가장 네. 화제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LA에서 이렇게 열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 관련해서는. 미국의 핵심 중심지가 지금은 어떠냐 하면 뉴욕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심지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컨퍼런스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서부의 LA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기 뉴욕은 이렇게 활동지고 미국에서 새롭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지역, LA 지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집을 오신다면 아마 LA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부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창갑이 그러니까 월가 있는 사람들은 강연료 많이 주면 비행기 타고 오고요. 그다음에 창가비를 많이 내야 되니까 네, 이렇게 그러네요. 해야 되니까 이 부촌이 많이 있는 데서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항상 이제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데 이렇게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 이 포럼의 주제가 미국 경제를 얘기할 때 장기 침체는 얘기예요. 소위 SSH 이렇게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이게 이제 약자입니다.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SSH 여기서 레이 서머슨 미국의 그 하버드 총장을 했던 이분이 단골 메뉴를 제시했던 이게 미국 경제 관련해서 단골 메뉴거든요. 근데 올해 포럼은 바뀌었습니다. 미국 경제 관련돼서는 자 미국 경제가 회복성, 건전 회복성은 평가를 하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의 최장기 성장 기간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었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전후 최장의 성장 기간은 아마 1991년 유럽의 통화위기 그때 조지 소로스가 국제금융 시장에 등장했던 때입니다. 이때부터 2001년 소위 미국에서 IT 버블이 붕괴될 시점에 이때가 10년인데요. 이때가 전후 최장의 성장이었고 두 번째로 높았던 것이 베트남 특수에 이어서 나왔던 네. 1960년대 소위 케너디 존슨 경기 호황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두 번째로 높은 케너디 존슨 베트남 특수에서 경기가 발생했던 이런데 106개월과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 6월서부터 미국 경기가 회복돼서 사실 장기 사이클로 106개월 정도의 경기 회복세가 케너디 존슨 경기 회복에 맞던데요. 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내년 9월까지 이게 연장이 된다면 전후 최장했던 1991년, 2001년 이렇게 최장 성장 기간을 돌파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자연스럽게 미국 경기 관련해서 이것이 이번 컨퍼런스에 논란이 됐다, 이렇게 논쟁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2019년 썼던 미국 경기가 꺾이지 않겠느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 경기 꺾여, 미국 적자 확대돼, 재정 적자 확대돼. 이런 것이 미국의 체감 경기 더 악화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나오면 참패를 기록할 것이다. 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 이번 밀컨 컨퍼런스에서도 장기 호황 국면에 돌파할 것이냐 이 자체가 하지만 그 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트럼프 재임의 선거 기간과 맞물려 있다. 그 이후에는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의 정책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되어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 장기 침체에서 이렇게 구조적 장기 침체에서 이번 포럼에서는 경기 회복을 했지만 그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도 지금의 뭐냐면 지금 자산 시장이 올해부터 꺾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국내 리서치 기관들이 뭐냐 올해는 자산 시장의 장기 대세선언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모든 자산 채권도 꺾이고 주식도 꺾이고 부동산도 꺾이고 비트코인도 절반 떨어지고 모든 자산이 꺾이는 거는 내년에 실물 경제 경기 사이클을 이렇게 한다면 자산은 올해 리프라이싱 가격 조정하기 위한 아주 이렇게 선제적인 해다 하다 보니까 지금 자산가격이 꺾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금융을 다루는 이 밀컨 컨퍼런스에서 왜 이렇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참조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연준 얘기를 빼놓지 않았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제롬 파월이 취임한 첫 해이기 때문에 연준 얘기도 꼭 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연히겠죠. 네. 밀컨 컨퍼런스는 금융 포럼이거든요. 그렇죠. 다보스 포럼이든가 보아우 포럼은 금융뿐만 아니라
종합 포럼이 돼야 되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전부 하는데요. 이 밀컨 컨퍼런스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돈을 다루는 컨퍼런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연자 전부가 월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오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중에 투자에 고려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학자들이 많이 온다. 학자들이 온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각도. 학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제롬 파월이 세계 중앙은행이고 네. 미국의 이렇게 돈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심지인데요. 제롬 파월이 법률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루미니 교수 같은 사람, 자기의 권위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내가 뭐 경제학자의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롬 파월 제대로 할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페드가 이번에 굉장히 좀 관심이 돼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월가에 참여한 사람들도 사실 제롬 파월을 비롯해서 페드가 트럼프 인사가 채워진 상태에서 보면 자, 페드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월가에 직접적으로 관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롬 파월이 들어오면서 크라이스트 파이터에 해당되는 사실 벤 버냉키라든가 제닛 앨런에서 지금 정상 상태를 이렇게 다지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고 있었던 제롬 파월이 이게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번에 페드 회의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심이 되다 보니까 자, 이 밀컨 컨퍼런스에 페드 이사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절대 그만큼 관심이 되고 또 비판적인 성격이 많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제롬 파월 페드의 이사들은 절대적으로 개인적 의사를 이번 컨퍼런스에서 표시하지 말 것. 과거에 보면요. 제닛 앨런이라든가 뭔가 이런 사람들이 예. 이 회의에서 많이 참 의사 표시했는데요. 이번엔 절대 의견 표명하지 말 것. 네. 그래서 밀컨 컨퍼런스의 페드 인사들이 얘기 나온 것은 제롬 파월 비롯해서 밀컨 단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다리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금리 인상 속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PCE 물가지표 같은 것이 2%를 좀 넘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대칭적인 이렇게 인플레 타겟팅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칭적인 뭘까 하는 의미가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도 페드가 금리를 올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월가 해석이 분분하다. 거기 대칭적 의미가 뭘까? 대칭 인플레 타겟팅이 뭘까 하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인플레 타겟팅에 우리가 여기서 2% 고수선과 그다음에 4% 확대 문제, 이 문제거든요. 4% 확대하면 인플레 타겟팅선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타겟팅선의 할등이 밑에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 타겟팅선 2%를 고수하면 지금 사실 1.9% 정도에서 인플레 타겟팅이 못 미친다 하더라도 통화정책 시차가 심스 그랭고 테스팅 보면 9개월로 1년 정도 시차를 갖고 있다면 지금은 인플레 타겟팅이 1.9%에서 낮았다, 그보다 낮았다 해서 어떤 분은 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빨리 가지 않을 것이다. 주가를 좋게 보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인플레 타겟팅에서 1.9%에서 타겟을 하회한다 하더라도 통화정책 시차가 9개월로 1년 정도라면 그때는 틀림없이 인플레 타겟팅선을 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9개월에 1년 후에 사실상 물가가 인플레 타겟팅을 넘느냐 인플레가 없는다면 시차를 가면 지금부터 물가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 같으면 지금 인플레 타겟팅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렇게 빨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가가 그렇게 금리 인상 부분에서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의 견해를 하는데요. 상당히 통화정책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통화정책을 한다. 이게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이다. 시장 체계가 선제적이다 하는 표현을 거기서 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지금에서는 페드 이사들이 이렇게 개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네. 지금의 인플레 상승 속도를 감안해 볼 때 지금은 목표선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같은 상승 속도를 감안한다면 디맨드 풀 사이드의 경기 GDP 갭상에 인플레 갭이 발생하고 코스트 프리사이에서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각종 원재 가격이 올라가는 또 세계 식량 지수가 올라가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9개월 후 1년 후에는 반드시 2%를 넘지 않느냐. 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참석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는 3월 인상분을 포함해서 3차례 정도 333 전략이었습니다는 지금은 4차례가 지배적이다. 이것이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빠지게 되죠. 오늘도 주가가 다우존스는 조금 2포인트 올랐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2포인트 거의 5포인트 올랐네요. 0.02% 거의 오르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제휴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하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또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참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관론이 우세했다면서요. 네, 네. 미국 중심의 회의지 않습니까? 그 미국 입장의 중심이 회의이기 때문에 역시 G2 국가로 하고 올해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이렇게 그렇군요. 그 소위 테일 리스크로 이렇게 꼽는 것이 중국과 미국과의 그 마찰뿐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해서는 좀 비관론, 낙관론도 그랬어요? 있었지만 비관론에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뭐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경제가 아킬레스건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그림자 금융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거품 문제, 그 다음에 과단 부채 문제. 그림자 금융은 감독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가장 중국에서 이렇게 해결이 힘든 과제가 소위 부채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거품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요번에 보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빨리 잡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잡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 밀켄 컨퍼런스에 참여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서 비관론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유는 과다한 부채, 이미 부채가 많은데 거품을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딜리버리티가 돼서 이게 그림자금도 잡고 그 다음에 과다한 부채도 잡고 거품도 잡을 이렇게 해서 중국 경제가 건전화가 되는데요. 자꾸 부동산 거품을 안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잡는다. 네. 그러면 이제 이미 부채가 과다한 부채세 부동산 이렇게 잡지 않는 게 부동산 거품 부분을 빨리 이렇게 대해서 나중에 보면 거품이 붕괴되면 그게 바로 곧바로 시스템 위기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스템 위기가 뭘까 할 점에서는 뭐든지 2008년 금융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일 때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유동성 위기, 신용경색 문제, 그 다음엔 시스템 위기,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문제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상태에선 과다 부채 속의 부동산금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거품 붕괴되는 상태에서 바로 유동성 위기보다는 시스템 위기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형, 신흥국 위기 아니라 선진국 위기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기가 곧바로 침체된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거품론과 함께 경착륙, 중직압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걸 빨리 3대 아킬레스건을 해소하지 않으면 선진국형, 신흥국에도 불구하고 선진국형 위기로 간다는 시스템 위기에서 바로 경기 침체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밀켄 컨퍼런스에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중국 경기가 좋다, 소비재 괜찮다, 금융주 괜찮다, 중국과 관련된 주식 사세요, 소비재에 관련된 그 다음에 금융주 관련된 주식을 아마 이렇게 글로벌 종목 투자할 때 이렇게 강조했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소비재라든가 금융주가 떨어지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3,500 돌파했던 것이 지금 EPD께서 중국의 상해 지수를 한번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그래프를 보여주겠습니다. 52주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 수 있는지 52주 이게 상해 종합지수를 그려줄 수 있으면 그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올 수 있을까 52주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림이 없어서요. 없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보면 지금 중국이 상해 지수가 52주에서 지금 3,500을 넘다가 네. 지금 3,100 정도에서 지금 상해 3,100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떨어진 데는 바로 소비재, 그다음에 금융주가 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밀켄 컨퍼런스에서 왜 이렇게 이런 중국 경기 우려가 나올까? 서로 맥을 같이 한다. 맥을 같이 한다. 중국 증시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재미있는 배울 점이 많았던 네, 밀컨 그렇습니다. 컨퍼런스였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포럼에서는 또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사람과 기술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좀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네. 네. 지금 환경은 이렇게 여기죠. 네. 뉴 노멀 이런 환경이죠. 그다음부터 미래 예측까지 뉴 앱노멀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사람이 각종 예측을 미래 불확실성 정도를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글로벌 컨퍼런스 할 때 그때 모셨던 거 가장 화제를 부렸던 분이 하이퍼 언서틴티 초불확실성 시대에 얘기를 했던 UC 버클리 아이켄 그린 교수가 와서 한국에 보면 이 글로벌 컨퍼런스가 굉장히 화제를 부렸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중요하지만 미래 예측을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예측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은 4차 산업이 대세하는 상태에서 두 가지가 있죠. 큰 게 보면 인공지능이 있고, 그죠? 네. 두 번째는 빅데이터. 네. 인공지능도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지 못했던 부분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의료에서 가장 명문 그 병원이 존스 홉킨스 병원이거든요. 네. 아시겠습니다는. 네. 근데 존스 홉킨스로 저거 직접 그 얘기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존스 홉킨스도 왜 이렇게 IBM 같은 왓슨 프로그램 같은 왜 그렇게 이렇게 그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의료 진료라든가 이런 그 이렇게 치료법을 이렇게 논의나 세계적으로 굉장히 명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요. 실질적으로 보면 놀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거 치료법에 의해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치료법과 그다음에 명의에 해가지고 딱 해서 나오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들 나온다는 사고 막상 있잖아요. 명의에서 분석한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해서 치료법 나온 거랑 사람의 생리가 있잖아요. 어떠냐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명의가 얘기한 것보다 빅데이터에서 나왔던 이런 치료법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의 네. 세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존스 홉킨스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 이번에도 밀겐 컴프에서 자 없어질 직업이 있다. 일단 은행 일을 비롯해서 증권사 이런 그 금융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보면 제조 상품을 만드는 회사에 비해서 다른 특성도 있습니다는 주가 수준이 대부분 다 낮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있잖아요. 자본금 규모가 큰다 하더라도 오늘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액면 분할하고 있습니다는 주가가 어째 액면 분할하고 뭐 관계없이 있잖아요. 주가가 높으면 명문 기업이고 네. 주가가 낮으면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자본금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에서 이 주가 수준, 주주가치 극대화 이런 것이 세계 축소를 할 때 사실 그 자본금만 늘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자의 이익을 고취하지 못하는 이런 관행들은 빨리 좀 이렇게 그 많은 그 이렇게 경영에 있어서 보면 그런 것이 잘하는 경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꼭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에서 은행과 금융업이 위축고 신용화폐가 몰락한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PD께서 이 대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본인 자신이 뭐냐면 이 한국경제TV가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라든가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영업권이 돼 있기 때문에 이 PD께서 뭐 그런 걸 생각해서 송재조 사장의 눈치를 봐서 요거 부분에 빨간 것을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빨간을 해야 되는데요. 자, 빅데이터 분석하는 의사라든가 법률가 펀드 매니저는 사라진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번에 충격을 했던 것이 골드만삭스. 지금 트럼프 정부의 가장 그 골드만삭스 인력들이 가장 경제정책에 많이 참여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잘 나가는 그쵸? 골드만인데요. 네. 이 골드만삭스 트레이더들이 이 골드만 CEO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20년 전에 500명이 지금 3명뿐이 안 남았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기술 인력을 취업하겠다. 네. 월가에서 뭐 금융과 관련돼 있는 사람을 취업을 시키는 게 아니고 기술자를 취업하겠다. 그래서 향후에 한 5년, 10년에는 골드만삭스가 금융업일까 기술사일까? 기술사로 변한다. 네. 이게 한국의 증권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증권사에 속하고 금융사에 속하는 트레이더들, 한국의 증권사 트레이더들에 대해서 향후에 이렇게 미래 환경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제목에 2018 밀컬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한국 증권사 트레이더를 없어진다 네. 하는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향후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목이 좀 너무 강하게 나가서 항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미래 환경이 그렇게 도래되니까 내 자기 자신 개발 차원에서 지금 그런 환경에 대비하라 하는 이러한 그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아마 이 제목을 붙였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것이 네. 지금의 환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번 포럼은 금융을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도 많은 조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언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상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투자의 그룹들이 네. 균형을 가져라 하는데요. 올해는 자, 이렇게 균형에서 탈피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는 유동성 파티가 끝나간다. 앞서 이제 그렇지 해서 세계경제라든가 같이 매가하죠. 유동성 파티가 끝나간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금리, 돈 많이 푸는 과정에서 빚들을 많이 졌는데요. 우리가 빚 문제는 얘기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빚은 질 때보다 빚이 상환할 때, 예? 상환할 때, 빚을 발행할 때보다 빚을 차원할 때, 갚을 때가 세계경제 입장에서 더 불안하고 특히 자산 입장에서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빚을 상환하면 투자했던 것을, 빚을 상환해야 되니까 투자했던 것을 거둬들여야죠. 이 경우에 빚을 상환하면 뭐냐? 여돈이 없을 때는 뭐냐면
투자했던 뭐 한국경제TV에 투자했던 돈을 팔아가지고 빚 상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딜레버리지다. 네. 딜레버리니까 자산 가격이 리프라이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프라이싱이라는 용어가 리모델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지만 리프라이싱, 리스케줄링 이런 얘기 나왔으면 리프라이싱 용어도 이제 이전부터 나오긴 했습니다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부각됐던 얘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리프라이싱 할 때 여기 때 빚 상환할 때 어떻게 적정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같은 통상말찰, 지정학적 위험 이런 부분이 어떤 테러리스트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가 10년 동안 자산시장의 또 경기화과 함께 이 금융과 부동산의 자산시장의 호황이었었는데요. 올해가 뭐냐? 경고등이 되면서 리프라이싱의 적임이다. 그러면 내년부터 미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가 둔화된다면 상반기를 정점을 해서 둔화된다면 올해가 1년 정도 앞서서 이런 그 장기화황의 그동안 유동성 파티에 이렇게 치여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 하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대세상 승률 열렸던 국내 증권사가 맞습니다는 오히려 주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지고 그다음에 뉴벨에 해당되는 비트코인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마 이번 민케 컨퍼런스의 투자의 구류의 조항과 맥을 갖춘다 하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밀컨 컨퍼런스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향방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